나는 오늘도 작은 창문 아래에 앉아 있다. 해가 드는 시간은 딱 1시간 남지. 그 시간이면 방 안이 조금 따뜻해진다. 이 고시원에 온 지도 벌써 9개월째다. 좁은 방, 좁은 침대, 혼자 먹는 아침. 누가 봐도 외로운 노인의 삶이겠지만 나에게는 그저 당연한 하루다. 나는 박영희, 올해로 72이다. 한때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손주들과 고무줄 놀이를 했고 된장 냄새 가득한 장독대 옆에서 밥을 지었다. 그런 내가 지금은 라면 하나를 반쯤 먹고 남긴 채 낡은 전기장판 위에서 하루를 보낸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냥 웃는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아프다. 하지만 오늘은 말해보려고 한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로 돌아가 보자. 나는 충청도에서 태어났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했다. 18배 서울로 올라와 식당에서 일하며 지냈고 22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시계 수리공이었다. 손재주는 좋았지만 장사는 늘 어렵기만 했다. 우리 부부는 작은 전셋방에서 시작했다. 그때부터의 목표는 딱 하나였다. 우리 집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지. 남편은 한겨울에도 장갑도 없이 자전거 타고 다녔다. 나는 시장에서 채소를 떼다 골목에서 팔았다. 애들을 유치원에 보낼 형편이 못 되어 종이박스 위에 앉혀놓고 장사를 했다. 그렇게 15년을 모으고 마침내 서울 변두리에 작은 2층 집을 샀다. 앞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장독대도 두었고 감나무도 하나 심었다. 아이들은 그 집에서 뛰놀았고 우리는 그 집을 영희네라 불렀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건 집을 장만한 지 5년쯤 지난 뒤였다. 그때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딸은 대학을 다녔다. 나는 그 집을 팔지 않기 위해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집은 우리 가족의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 그게 내 마지막 집이 될 줄은. 남편이 떠나고도 나는 잘 살았다.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팔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자주 움직여야 한다는 게 내 신념이었다. 아들은 결혼해서 인천에 집을 얻고 딸은 직장 따라 분당으로 이사갔다. 자식들이 떨어져 살아도 괜찮았다. 나는 내 집이 있고 나를 알아주는 이웃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70이 넘으면서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고 겨울이면 허리가 휘었다.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도 숨이 찼고 장독대 물도 더 이상 바꿔 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가다 현관에서 미끄러졌다. 땅에 누운 채 꼼짝도 못했다. 핸드폰은 멀리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 몇 시간을 누워 있었다. 다행히 새벽 시장에 나가던 이웃이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119를 불렀다. 병원에 실려간 뒤 의사는 엉덩이뼈 골절이라고 말했다. 며칠 입원해야 하고 회복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날 병실로 딸과 아들이 함께 왔다.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봤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걱정보다는 결정에 가까워 보였다.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도 그게 마음이 편하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에 가고 싶다. 그냥 집에서 회복하면 안 되니? 아들은 이미 병원도 알아봐 놨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누워있는 내 몸이 증거였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슬펐다. 복도에는 휠체어 탄 노인들이 줄지어 있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하얀 가운.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 처음 며칠은 자식들이 자주 왔다. 딸은 옷을 챙겨왔고 아들은 병원비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방문은 점점 줄었다. 그 대신 나는 다른 노인들과 친해졌다. 바둑을 좋아하는 박할아버지,
손뜨개를 잘하는 윤 여사님. 우리끼리는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서로를 위로했다. 간호사들도 친절했다. 하지만 그들은 직업적으로 친절한 것이지 내가 누군가의 엄마라는 걸 기억하지는 못했다. 병원에서 2달이 지나던 어느 날 의사가 말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되겠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는 기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퇴원할 수 있대. 다음 주에 나가자. 그런데 아들은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 그 집 없어. 뭐? 팔았어. 엄마가 위임해 주셔서 그 돈으로 아파트 마련했어. 내 귀를 의심했다. 나는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팔자고 한 적도 없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집을 판다고 했니? 위임장도 있고. 그날 밤 나는 침대 위에서 소리도 없이 울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집이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이다. 요양병원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팔았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다음 날 딸이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급해서 그래도 좋은 데로 이사했어. 엄마도 같이 살 수 있잖아. 나는 딸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도장도 안 찍었어. 딸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위임장.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 글씨가 아니었다. 내 도장도 아니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딸은 눈을 피했다. 엄마, 그때 병원에서 의식 흐릿했잖아. 그냥 아들이 갖고 있었던 인감 도장으로 처리했어. 엄마가 혼자 사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보호한 게 아니라 처분한 것이었다.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편의가 우선이었다. 며칠 뒤 퇴원 수속을 마친 나는 딸의 차를 타고 아들 네 집으로 향했다. 딸은 일단 아들 집에 잠시 계시다가 고시원이라도 좀 알아보자고 했다. 고시원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게 나와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 집은 새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했고 문은 자동으로 열렸다. 하지만 그 집 안은 너무 낯설었다.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마른 웃음을 지었다. 어머님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내 방은 없었다. 작은 서재에 간이 침대 하나를 놓았다. 옷은 박스에 들어 있었고 욕실은 거실 반대편에 있었다. 식사 시간에도 나는 따로 식탁 끝에 앉았다. 손주는 나를 요양병원에서 왔던 할머니라고 불렀다. 며칠 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죄송한데 여기 오래 계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며느리는 말을 이었다. 사실 저희도 대출이 있고 그리고 아이방도 하나 더 필요해서요. 혹시 주변 고시원이라도 저희가 찾아볼게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순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짐을 싸고 말없이 집을 나왔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나는 비닐 우산 하나 들고 작은 고시원 골목으로 걸어갔다. 고시원 방은 한 평 남짓했다. 창문도 작고 벽지는 낡았으며 공용 샤워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내게 간섭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거의 먹지 못했다. 밖에서 사온 김밥 몇 줄을 놓고 물만 마셨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은 층에 사는 최 씨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도 여기 사세요? 저도 혼자예요. 옛날엔 간호사였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나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고시원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박스를 줍는 80대 할아버지, 택배 상하차를 하는 중년 남자, 이혼 후 혼자 된 젊은 엄마.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말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고시원 방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등기부 등본을 꺼냈다. 집은 이미 팔려 있었다. 새 주인은 어떤 중년 부부. 계약 날짜는 내가 병원에 있던 날과 일치했다. 나는 작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노인복지센터가 연결해준 곳이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잠시 침묵했다. 위임장에 도장과 서명이 있네요. 법적으로는 유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사인한 게 아니에요. 저건 위조예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병원에 계셨다면 의식이 명확했는지를 입증하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병원에 요청하여 당시 진료 기록을 받아냈다. 하지만 기록에는 의식 명확이라는 진단이 있었다. 즉, 내가 의사결정 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병원 CCTV는요?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절망했다. 내가 아닌 사람이 결정한 거래. 그 거래를 멈출 수 있는 힘이 내겐 없었다. 시간은 흘러 법정이 열렸다. 나는 마른 정장 한 벌을 입고 작은 법원에 출석했다. 내 편은 노인법률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배정해준 국선 변호사였다. 상대편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있었다. 위임장과 도장이 유효합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당시 정신적으로 충분히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도장을 아들 집에서 보관 중이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저는 저 도장 쓴 적 없습니다. 그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나는 법정 한가운데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변호사가 작은 노트를 꺼냈다. 당시 요양병원 의무기록에는 의식 명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명을 부인하기엔 근거가 약합니다. 그 순간 판사의 눈이 나를 향했다. 박영애 원고께서는 당시 병원 입원 기록을 포함한 진단서를 제출하셨지만 특별한 정신적 혼란이나 의사무능의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위임장은 유효하며 해당 부동산 매매는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판결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걸 잃었다는 실감이 그때서야 완전히 찾아왔다. 법정에서 나온 나는 햇살도 밉게 느껴졌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뒤에서 딸에게 귓속말을 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집이니까 엄마 데려갈 필요는 없지? 그 말이 또렷이 들렸다. 나는 발걸음을 돌렸다. 어느 누구의 집도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고시원의 최 아주머니가 고구마를 쪄서 내게 건넸다. 오늘 법원 다녀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졌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근데 아직 나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울지 않았다.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형 쉼터로 옮겨갔다. 작지만 따뜻한 방, 같은 나이대 친구들, 함께 밥을 먹는 식당. 그곳은 고시원과 달랐고 내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작은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복지센터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나는 매일 저녁 작은 노트북을 펴고 나의 이야기를 썼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렇게 적어 내려간 원고는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잊혀진 어머니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소소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실제 사례로 재구성해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내 목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나는 작은 공동 거실에서 TV를 봤다. 그 화면에는 내 고시원, 내 손, 내 눈물이 담겨 있었다. 방송이 끝나자 전화가 울렸다. 엄마 나야. 딸이었다. 방송 봤어. 정말 미안해. 그땐 우리가 너무 몰랐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음 날 아들이 센터 앞으로 찾아왔다.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 이건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마련한 돈이야. 작지만 엄마가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나는 봉투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야. 그냥 함께 밥 먹는 식탁이었어. 그 말에 아들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등을 돌렸다. 지금 나는 매일 아침 작은 텃밭에 물을 준다. 공동주택 옥상 한켠에 만든 작은 화단엔 상추와 파가 자라고 있다. 나는 그곳에 작은 명패를 붙였다. 영인의 마당. 매일 햇살이 따뜻하다. 내 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그 옛날 마당의 빛과 닮아 있다. 나는 여전히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 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이들도 생겼고 같은 아픔을 나누는 친구들도 생겼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글을 쓴다.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 나는 내 집을 잃었지만 나라는 사람은 지키고